겨울철에는 체온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요.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죠. 특히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엇보다도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방치를 했다간 고통스러운 후유증까지도 생기는 무서운 신경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대상포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입니까? 그러니까 대상포진 자체만 설명드리면 네. 대자가 띠대, 혁대할 때 대자입니다. 그래서 띠 모양의 포진,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와서 공처럼 생긴 것을 이제 포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연달아서 줄처럼 생기진 않거든요. 특이하게도 그런 피부병은 거의 없이 대상포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피부병 중에 대상포진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띠처럼 생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포진이 띠처럼 생기지 않으면 대상포진이 아닌가요? 원숭이 두창 유행했었죠. 네. 얼마 전에. 네. 원숭이 두창도 그 포진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처럼 생기지 않고 네. 농포가 생기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볼록하고 바로 빨개지지도 않고 볼록하고 나오는 것이 여기저기 있죠. 얼굴 쪽에도 잘 생기고 그런데 이것은 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 신경 라인을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띠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신경을 따라서 포진이 생긴다. 자, 그러면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왜 생기는 것이며 네. 대상포진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건 이제 알겠어요.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포진이 올라오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바이러스 이름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아, 정확히는. 네. 그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한 종류고요. 네. 1형, 2형, 3형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중에 1형은 입술 주위에 나는 단순 포진, 2형은 우리가 성병으로 성기 주위에 나는 포진, 3형이 이제 그 대상포진,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인데 수두 예방 접종 하거든요. 아기들 12개월에서 15개월 그 정도에 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두가 1세에서 3세 사이에 잘 생기기 때문에 시작 전에 미리 막으려고. 네. 그리고 5세 정도까지 이제 쭉 그 수두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백신을 맞았는데 우리나라 전 인구의 5세까지 90%가 감염이 됩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네. 수두를 앓지 않았다고 해서 수두가 바이러스가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경미하게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열만 살짝 나서 감기인 줄 알고 지나간 거죠. 그런 식으로 대부분 잠복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한 연령대를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99%가 수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라고 나왔으니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수두 바이러스의 증세를 억제할 뿐이지 예방 접종이 감염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수두 바이러스가 특이하게도 신경세포 속에 잠들어 있다. 아주 강압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을 못 깨어납니다. 그러다가 면역이 떨어지고 나이가 드시고 이랬을 때 그 세포벽을 깨고 신경을 따라서 피부에 이제 자기 세력을 확산할 때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두 바이러스를 알았던 사람, 네. 그러니까 수두를 어렸을 때 알았던 사람은 얘네가 억제돼 있지 않고 깨어났던 거잖아요. 그래도 치료를 하면 이제 그때는 수두가 나온 것이고요. 대상포진이 나온 것은 또 다릅니다. 자, 수두는 비말, 우리가 코로나 때 침, 비말 또는 손에서 손 씻으라고 했잖아요. 이 손에서 감염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수두고 네. 수두를 앓고 지나갔던 안 앓고 지나갔던 일단 내부에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재해 있다가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은 대상포진. 두 개가 그렇게 다르죠. 그러면 이미 한번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어도 나중에 대상포진은 앓을 수 있다는 거네요.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잘, 왜요? 수두 증상이 경미하게 지나가거나 모르고 지나간 사람은 오히려 면역이 좋은 아기들이고요. 수두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타나면 이제
그 면역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아예 수두 예방 접종을 안 해서 그렇다면 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사를 맞고 하면서 그 예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예방을 한 상태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면역력 저하에 의해서 숨어 있던 것이 나오는 패턴은 거의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대상포진 때문에 원장님을 찾아오는 분들은 어떤가요? 요즘에 좀 많아지는 편인가요? 어때요? 네, 대상포진 자체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난청을 하다 보니까 어지럼증 하다 보니까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난청이 오시는 분들,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뭐 가끔 중이염도 오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지럼증 환자가 특히 많이 있습니다. 전정신경에 염증이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런 후유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또 대상포진이 이제 겨울에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환절기에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환절기에서 겨울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서 환절기에 오는 대상포진 환자와 연세가 드셔서 추울 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환자군이 합쳐져 있는 요새가 대상포진이 많이 그 내원하는 시기이죠. 그럼 대상포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면은 하반기,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에 더 많아지겠네요,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봄에도 물론 좀 있고요. 이유는요? 환절기에는 이제 온도 변화, 아침과 그러니까 새벽과 그 낮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사람의 몸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일정하게 덥거나 일정하게 추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면 혈관의 수축이라든지 림프계의 어떤 면역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역이 확 떨어져서 알레르기라든지 비염, 결막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봄, 가을에 힘드신데 그 면역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이 침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이 냉해지면서 추워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3809님께서요. 저는 대상포진이 오기 전에 어떤 물건들을 만지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 느껴졌어요. 대상포진이 오고 바로 약을 먹었더니 통증은 없었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 전기가 찌릿한 느낌 이게 먼저 오는 게 맞습니까? 대상포진이 온 부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대상포진의 증상이 맞고요. 대상포진은 이제 감각신경 세포에 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의 변화를 초래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처럼 통각과민이라고 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칼로 베듯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통각과민이고요. 또는 이각, 즉 이제 내가 손을 대고 있는데 손이 아닌 다른 게 대고 있는 것 같은 이질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감각의 장애 찌릿찌릿이라는 게 결국은 뇌표피의 감각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그 감각 수용체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느끼신 거죠. 그런 부분이라면은 이제 그 대상포진의 전조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5403님께서 저는 옆구리 쪽이 찌릿찌릿하니 전기가 온 것처럼 너무나 아픈데 만지면 또 안 아프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거기가 아프고 해요. 이것도 대상포진일까요? 아직 수포는 없습니다. 대상포진일 수도 있고 가벼운 늑간신경통 같은 신경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대상포진이 눈에 드러날 정도의 포진 양상을 보이지 않으면 대상포진 통계에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임상에서 볼 때는 올랑말랑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옆구리 같은 경우 골반, 엉덩이 옆구리가 대상포진이 가장 잘 생기는 또 호발 부위이거든요. 거의 전신의 55% 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부위에서 나타나고 한 얼굴이나 이쪽에서 두경부에서 한 20% 정도 그리고 팔다리에서 한 20% 정도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으시고요. 그럴 때 따뜻한 자극을 줬을 때, 그러니까 뭐 적외선 같은 그런 찜질을 이렇게 했을 때 가라앉는다면 대상포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따뜻한 찜질을 계속 해주시면 도움이 되나요? 특히 이제 적외선이 제일 유용해서 임상과 한의과 한방에서는 침 놓고 이렇게 할 때 적외선을 쬐주잖아요. 그럴 때
대상포진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침은 침대로 감염성이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침은 침대로 놔서 통증은 줄이고 적외선을 쬐면 초기에 포진이 생기려고 하다 말아버리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면역의 증강이 도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그렇군요. 적외선 찜질 같은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일단은 만약에 대상포진이라면. 그리고 3998님께서 엄마가 워낙에 수면장애도 심하신 데다가 면역도 체력도 약하셔서요. 단순 포진이긴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포진이 올라와서 고생을 하세요. 스멀스멀하면서 여지없이 수포가 생기는데 너무 안쓰럽습니다. 생기기 전에 약을 드시면 고생을 덜 하시긴 하는데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주로 항바이러스제를 또 투여하게 되면 속도 울렁거리고요. 설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시면은 또 고생하시죠. 더더욱 힘들어하시죠. 기운도 빠지고 피곤하고 그래서 또 계속 반복해서 먹을 수도 없는데 반복해서 먹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면역력을 증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포진이라 하면 헤르페스 1형이거든요. 근데 헤르페스는 1형부터 해서 한 7형, 8형까지 그 고양이 헤르페스까지 다양한 종류로 나누게 되거든요. 네. 헤르페스 중에는 그 카이퍼 육종 계열은 그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1형, 2형, 3형을 주로 보게 되고 셋 다 모든 헤르페스는 실제로 박멸하는 기술이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증상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대증 치료, 열나면 해열제, 아프면 진통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전에 계속 타이밍을 맞춰서 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그게 또 약은 계속 드시면 어쨌든지 간에 그 약에 또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몸이. 예, 그리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좀 높이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5167님이 수포만 봐도 대상포진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수포 생김새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땀띠랑 헷갈려요 라고 하셨는데 띠를 두르면서 신경을 따라서 분포가 된다. 이거 말고 또 생김새 특징이 있나요? 네. 일단 대상포진은 처음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1일 내지 3일 정도 사이에 피로감 또는 뭐 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피부 감각이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네. 간질간질한 분도 있고요. 가렵다. 아프다. 뭐가 찌른다. 콕콕콕콕.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내원하시거든요. 네네. 몸살기가 살짝 있거나 이러다가 한 3일이 이제 지나고 나면 발진이 올라옵니다. 자세히 보면 우툴두툴해요. 근데 그냥 보면 그냥 어디에 까진 것처럼 뻘겋게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우리가 딱밤 맞으면 빨개지는 것처럼 빨갛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뭐가 우툴두툴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 2주 정도를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빨간 게 나왔다가 포진이 나왔다가 또 그 수포가 생긴 게 나중에 농포가 됩니다. 농포란 고름이 차는 거죠. 네네. 그랬다가 또 떨어지면서 딱지가 앉아요. 가피라고 하죠. 이것이 그 부위에 여러 군데 다 산적해서 막 얼기설기 섞입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포진의 정식명이 그 베리셀라 조스터 이렇게 하는데 베리가 뭐냐면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그 셀라 방 그 포진 방들이 버라이어티하게 막 생기거든요. 그게 2주간 떡지떡지 막 딱지지고 뭐 다친 건지 해진 건지 할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하게 오는 포진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상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땀띠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픔하고는 좀 상관없이 생김새로만 본다면. 땀띠요, 그렇죠. 땀띠. 땀띠는 네. 대신 이제 땀띠의 특징은 네. 따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몸에 땀이 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통 혈행 순환이 좋고 따뜻하면 면역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잘 안 생겨서 땀띠와 그 대상포진은 동시에 잘 안 생깁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 포진이긴 한데 이런 말씀 주셨어요. 단순 포진하고 대상 포진하고 뭐가 다르지 하는 의문이 잠깐 생겨요. 그러니까 대상 포진이 아까 말씀드린 신경절에 들어가는 것처럼 헤르페스 1, 2, 그 헤르페스 1이 단순 포진입니다. 그래서 구순 입 주위에 잘 생기고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잘 옮기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아기한테 옮깁니다. 아, 뽀뽀하면서. 네, 본인이 단순 포진을 갖고 있는 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갖고 있는 잠복하고 있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에게 뽀뽀를 하는 거죠. 평상시에 그냥 피곤하면 입술 주위가 약간 갈라져 뭐가 좀 생기는 것도 같아. 이 정도만 돼도 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에게 뽀뽀하면 이제 포진을 전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뽀뽀하는 거는 제대로 그럼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피곤할 때 입술이 자주 찢어진다, 뭐 이렇게 약간 좀 뭐가 나는 것 갈라진다, 같다. 뭐가 나는 것 같다. 특히 뭐가 분들. 포진 같은 게 뭐 하나라도 터졌다 이러면 거의 단순 포진일 확률이 있는 거죠. 아이 볼에 뽀뽀하는 것도 안 됩니까? 어디에 뽀뽀하든 감염이 내 입에 바이러스를 묻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비말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호흡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다 대고서 호하고 이런 장난 하잖아요. 저는 했는데 네네. 콧구멍에다 바람 부르는 애들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장난 하면 안 됩니다. 장난도 치면 안 되고 말도 걸면 안 되겠네요. 좀 거리를 둬야 되네요.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르페스 자체는 치료 방법이 강구되어 있지 않고 대증 치료, 그 증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치료하거나 아니면 한의과적으로 면역 자체를 올리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백혈구들이 결국은 잡아내야 되거든요. 백혈구의 탐식 기능을 올려주는 약제를 통해 하게 되고요. 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음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대상포진인 경우에는 이제 아연 계열이라든지 비타민 A, C, E, 그 비타민 12 이런 애들이 잘 공급됐을 때 그걸 원료로 해서 면역이 증강되는 건데 이제 그런 요소들을 잘 복용하시면서 하게 되는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도 보니까 면역력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3187님이 대상포진을 겪었는데요. 증상은 좋아졌는데 수포가 좀처럼 가라앉질 않습니다. 언제쯤 사라질까요? 아마도 치료 시기를 초기에 좀 놓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적절하게 빨리 했을수록 대상포진이 이제 잘 커버가 되고요. 따뜻하게 하고 푹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또 이제 대부분의 사실은 환자분들은 가만 놔둬도 잘 없어집니다. 특히 30, 40대까지는 후유증도 잘 안 남거든요. 근데 50대 이상이 됐을 때 후유증이 남고 그렇게 딱지도 잘 안 남고 계속 나중에는 얼썩, 궤양이 돼서 파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뭐 몇 달씩 입원하셔서 극렬한 통증 중에 가장 강력한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뭐 3개월, 6개월씩 병원에 입원해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절한 면역 강화 한방 치료와 또 그 항바이러스제 그 양방 치료를 겸용해서 하시면서 하는 것이 빠른 길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상포진이 전염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수두 같은 경우에는 수두 바이러스는 비말,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재채기 뭐 이런 걸로 옮고 또 이제 그 즙이라고 하죠. 농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썩 궤양됐을 때 즙이 나오는데 터져서 흐르는 거죠. 그 부위에 이렇게 닿았을 때 전염이 되는데 똑같이 대상포진도 거꾸로 그 신경세포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진액을 손으로 만지거나 하게 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수포가 올라온 것을 누군가가 만졌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대상포진인 것 같아. 봐봐. 이러면 이렇게 옆에 사람이 한번 만져보잖아요. 네. 진짜 수포 올라왔네 이러면서 네. 그런 걸로도 그런 행동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전염이? 그래서 그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만져보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주변 사람들에게. 네. 그러면 이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오시는 뭐 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던데 절대 안 되는 거네요. 환자분이 목욕탕에 가는 거는 이제 거기 대중 목욕탕에서 감염 위험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뜨거운 열에 노출되거나 하는 것이 네.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찬 수건을 대거나 이렇게 좀 차게 해줘야 임시 진통이 되기 때문에 출입하시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실 거고 남들이 볼 때도 포진과 시뻘개져 있는 자국이 눈에 띄기 때문에 네. 목욕탕에서도 싫어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상포진인데 포진이 안 올라올 수도 있느냐. 네. 그러니까 수포가 없이도 가능합니까? 수포뿐만이 아니고 빨갛게 발적 자체도 되지 않고 네. 통증만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본인이 대상포진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결국에는 몰라서 계속 이제 침 맞고 진통제 맞고 이런 치료를 하다가 안 되는데 완고하게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이제 채취를 해서 이제 저희가 좀 항체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PCR 검사라고 많이 했죠. 네. 그런 검사가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검사를 하고 또는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M이라고 해서 항체를 추출해서 그 항체는 대상포진이 발현됐을 때만 나오는 항체거든요. 그게 있으면 아무 증상 없지만 통증만 있지만 이거는 대상포진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직학적 검사는 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비싸군요. 그러면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네. 아까 뭐 어지럼증, 뭐 네. 아니면 이명, 뭐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그런 거 말고도 올 네. 수 있는 합병증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더 심각한 합병증을 예를 들자면 얼굴 쪽에 왔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각신경성 난청, 어지러움증도 얼굴 쪽이지만 눈 쪽에 침범했을 때는 이제 홍채염이라든지 각막염 같은 걸 일으키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실명을 한다든지 시력의 손상, 눈이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력에 문제가 됐다. 이거는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관리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합병증? 초기에 얼굴에 나타난 것이 그 대상포진이 맞다면 네.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남용하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증상이 중등도 이상일 때, 강력할 때는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 항바이러스제를 쓰거나 했을 때 그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다든지 암 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면역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잘 감안해서 면역에 최대한 그 손실되지 않는 면역 에너지가 꺾이지 않는 수준에서 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36님께서 겨울철에 대상포진 예방법 알고 싶습니다. 오늘 2020년 처음으로 코로나에 감염돼서요. 집에서 쉬며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빨리 나오세요, 현우님. 네. 겨울철 예방법. 한줄기 예방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겨울철 예방법은 주로 연세 드신 분들 고령층 예방법에 들어가겠죠. 고령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요새는 백신을 많이 그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네. 과거에는 생백신이었고 근래 이제 사백신 종류가 나왔는데 네. 그 생백신은 결국은 이제 면역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나의 어떤 항체가 생성이 되는 건데 사백신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냥 죽은 세포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 체계가 요렇게 생긴 애가 앞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지라는 정도를 하는 거지. 이제 그 항체가 생기지 않다 보니 사백신은 2번 이상 맞아줘야 되고 생백신은 1번만 맞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럼 백신만 맞으면 겨울철 예방에 제일 좋네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전체 인구에서 대상포진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발생시키는 인구 비율이 노년층인 경우에 1.1%가 안 넘습니다. 젊은 사람들 평균은 0.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0명당 3명, 1000명당 11명 정도의 수준인데 네. 백신을 맞게 되면 그 발생률이 50% 줄거든요. 50% 줄은 그 분들 안 생긴 분들은 사실은 0.32, 0.15 정도로 되신 분들은 원래 안 생기실 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백신 맞았는데도 그 생겼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백신의 한계죠. 그래서 백신을 맞고 백신만 믿고 나는 됐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특히 그 체온이 기초 체온 1도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면역력이 30%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혈행 순환 이런 것이 늦어지는 또 림파성 백혈구의 탐식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따뜻한 환경 만들어 주시고 따뜻한 음식 드시고 드시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저기 하시고 수면 충분히 취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 선결되어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라는 게 50% 정도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아주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면역력이라는 것도 높여줘야 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함께 동반되어야만 그래야지 올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다라는 걸 꼭 그렇습니다. 명심해 두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가장 치료하기 까다로운 부위의 대상포진은 어딘가요? 1579님. 치료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 머리 쪽을 위주로 두긴 하지만 이제 통증이 남는 부위가 또 다릅니다. 통증이 남는 부위가 또 따로 있어요. 예. 저희가 통증이 가장 적게 남는 부위는 이 허리, 엉덩이 부위가 통증이 제일 덜 남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빈도는 가장 그렇습니다. 잦잖아요. 예. 그 다음으로 안 남는 부위는 목과 이 가슴 부위 쪽입니다. 가장 통증이 많이 남는 부위가 상박 그리고 상박, 팔. 머리,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 쪽은 특히 여러 가지 침 치료라든지 아니면 적외선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예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굴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리고 치료도 어렵고 또 눈 쪽에 실명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집중적 치료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6255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생후 400일이 간 넘은 아이가 대상포진 때문에 목이랑 턱 쪽에 수포가 올라왔습니다. 흉이 남을까 봐 걱정인데요.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참 안 됐죠. 그럼요. 그래서 그 일반 성인과 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관리하는 데서. 그런데 이제 목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왔을 때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지를 잘 경과 관찰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행히 목은 통증은 좀 상대적으로 덜 남으니까 그 부위를 좀 관찰하시면서 또 항바이러스제를 너무 아기들은 세게 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일수록 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볼까요? 9487님께서 대상포진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귓속이 너무 아픈데요. 대상포진이 귀 안으로 올 수도 있나요? 보통 이제 수두, 대상포진 이런 바이러스의 후유증이 수두 쪽에서 외이도염이나 중이염 후유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대상포진에서는 많이 안 생기지만 그래도 간혹 이 귀 속에 그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고막에도 문제가 생겨서 고막 천공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귀가 시뻘개지면서 이제 뻘개진 부위에 통증이 오랜 기간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난청과 네. 어지럼증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계속 조심하셔야죠. 동일하게 치료를 쭉 받는 것보다는 새로운 통증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전문의에게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음식 말씀 아까 주셨는데 네. 대상포진과 음식 관련성 어떤 게 좋은지 이런 네. 이야기도 해주시죠. 먼저 안 좋은 거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역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음식이거든요. 네. 사람이 음식 말고는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보강하는 것은 다 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이 좋은데 네. 그중에서 안 좋은 음식을 가려내는 것이죠. 가장 1순위는 당입니다. 당. 저희가 밥이 보약이야 이런 말 하죠. 네. 대상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은 쌀밥을 말하는 거죠. 쌀밥은 오히려 염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도가 높고 탄수화물류를 많이 섭취하면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곡물류를 섭취하시더라도 통곡물 있죠. 네. 귀리라든지 뭐 고구마라든지 뭐 보리, 현미 이런 거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당분 두 번째가 그 오메가 6 가공식품에서 주로 이제 섭취가 되는 그런 거 피해 주셔야 되고요. 카페인과 술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